가면 뒤에 포식자 강호순 연쇄살인 전말서 파트 1 프롤로그 평범함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알리바이 2009년 1월 경기도 서남부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 실종 사건의 종지부가 찍히던 날 대한민국은 경악했습니다. 범인의 얼굴이 공개되자 대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음침하고 뒤틀린 살인마의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려한 외모, 깔끔한 옷차림,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미소. 그는 우리 옆집에 살고 있을 법한, 혹은 길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목례를 나눌 법한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강호순, 그는 인간이 가진 호의와 신뢰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사냥의 도구로 전락시킨 포식자였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추적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의 기록을 훑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악의 본질을 직시하는 과정이며 우리 사회가 가진 안전망이 어떻게 한 남자의 치밀한 연극 앞에 무너져 내렸는지를 파헤치는 고통스러운 기록입니다. 이제 가면 뒤에 숨어있던 늑대 강호순의 일그러진 생애를 시작합니다. 파트 2 악의 배양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기묘한 정적 1970년 충남 서천의 한 평범한 농가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강호순의 시작은 특별할 것 없는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수 적고 착한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이면에는 기묘한 전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강호수는 동물에게 유독 잔혹한 면모를 보였다는 증언이 훗날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수위가 높았고 무엇보다 동물의 고통을 지켜보는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동물을 학대하며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의 권력감을 미묘하게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그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병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이었음에도 그는 항상 옷을 칼같이 다려 입었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가 사람들이 경계심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그는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골라 하는 재능이 있었고 이를 통해 교우 관계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타인을 향한 애정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감추기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속을 알 수 없는 아이라는 평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3 통제의 미학 군 생활과 이중 생활의 시작 1989년 부사관으로 입대한 강호수는 군 조직이라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1992년 하사로 전역할 때까지 그는 군대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과 상대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상사들에게는 깍듯한 부사관이었으나 후임병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의 생리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보였습니다. 특히 군 시절 훈련 과정에서 습득한 지형지물 파악 능력과 야간 기동 능력은 훗날 그가 경기도 일대의 야산을 범행 장소와 안매 장지로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역 후 그는 트럭 운전, 마사지사, 축산업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경제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때 그가 보여준 근면함은 주변 이웃들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축사를 청소하고 소들에게 여물을 주는 그의 모습에서 연쇄살인마의 그림자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그는 자신의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몰고 어둠 속으로 세우며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두 얼굴을 가진 괴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그는 안산 유흥가 등지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며 여성들의 신체 구조와 심리를 파악하는 데 공을 들였고, 이는 훗날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방식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파엔트 포 화염 속의 악마, 네 번의 결혼과 보험금 잔혹사의 실체, 강호순의 연대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병옥점은 그의 네 번째 부인과 관련된 화재 사건입니다. 2005년 10월 30일 새벽, 안산시 본호동의 장모집에서 의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화마는 순식간에 집안을 집어삼켰고, 그 안에는 그의 아내와 장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호수는 거실 창문을 통해 홀로 탈출하며 목숨을 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며 바닥을 구르는 사위의 모습에 유족들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그는 화재 직전 거실 창문을 미리 열어두어 자신의 탈출로를 확보했고, 화재 발생 수개월 전부터 아내 명의로 수많은 보험에 집중 가입했습니다. 결국 그는 4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으나 집이 완전히 전소되어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강호수는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도 보험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며 내 아내가 죽었는데 돈이 문제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보험사들을 위축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호순에게 사람을 죽여도 돈을 벌 수 있고 법망은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뒤틀린 확신을 심어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돈을 위해 가족까지 태워 죽인 잔혹함은 이후 벌어질 무차별, 연쇄살인의 참혹한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파트 5. 경기 서남부의 통곡, 7인 연쇄살인의 세부 기록. 보험금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강호수는 이제 돈이 아닌 순수한 쾌락과 지배욕을 위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제1차 범행 2006년 12월 13일 군포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40대 여성 배모 씨. 그녀는 강호순의 채 올라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화성시 비봉면의 차가운 땅 속에 묻혔습니다. 강호순은 그녀를 살해한 뒤 손가락 끝을 훼손하여 신원 확인을 늦추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제2치 범행 200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입니다. 수원시 비행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박 모 씨를 납치했습니다. 가족들과 케이크를 자르기로 약속했던 그녀는 강호순의 에쿠스 차량 조수석에 앉힌 강아지 사진을 보고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강호순은 그녀를 살해한 뒤 안산시 사사동의 논둑에 안매장했습니다. 제3차 범행 2007년 1월 3일 화성시에서 실종된 박 모 씨. 강호수는 그녀를 납치한 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극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화성시 비봉면의 야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4차 범행 2007년 1월 6일 안산에서 실종된 중국 국적 여성 김모 씨. 강호수는 그녀를 유인해 살해한 뒤 안산시 장상동의 야산에 묻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실종 신고조차 늦어질 것을 계산한 범행이었습니다. 저차 범행 2007년 1월 7일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움직였습니다. 수원시 금곡동에서 여대생 연모 씨를 납치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강호수는 그녀를 살해한 뒤 화성시 비봉면의 야산에 묻었습니다. 제6차 범행 2008년 11월 9일 약
22개월간의 공백기 끝에 다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 당수동에서 주부 김모 씨를 납치해 살해했습니다. 제7차 범행 2008년 12월 19일 마지막 희생자인 여대생 안양입니다. 군포시 대암이동에서 실종된 그녀는 강호순의 꼬리가 잡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해 과정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제압한 뒤 성폭행하고 스타킹이나 넥타이 등을 이용해 목을 졸랐습니다.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할 때는 지문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 끝을 가위로 잘라내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강호순이 지목한 암매장 장소에서는 차디찬 유골들이 줄지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트 6. 취조실의 공기, 악마와의 숨막히는 심리전. 2009년 1월 마침내 꼬리가 잡힌 강호순과 수사관들 사이의 취조실 대화는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치열한 심리적 대치 상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강호순은 다리를 꼬고 앉아 수사관을 빤히 바라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사님, 증거 있어요. 사람 실종됐다고 다 나한테 덮어 씌우면 안 되죠. 나 소 키우는 사람입니다. 바빠요. 그는 경찰이 제시하는 정황 증거들을 조롱하듯 받아 넘겼습니다. 심지어 조사 도중 배가 고프다며 당당하게 설렁탕을 요구했고 식사 후에는 조사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태연하게 코를 골며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어 그의 심리를 압박하자 그는 오히려 그들의 분석 기법을 궁금해하며 내 마음이 그렇게 잘 보여요? 라고 묻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호순이 증거 인멸을 위해 안산의 축사 근처에서 불태웠던 옷가지 조각을 수거해 정밀 분석했고 그 미세한 섬유 조직에서 마지막 피해자 안양의 혈흔과 DNA를 추출해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눈앞에 제시되던 순간 강호순의 표정은 처음으로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낮게 읊조렸습니다.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거 다 자백하면 내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문에 얼굴 나오는 거 아니죠? 그리고 내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우리 애들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들의 죽음 앞에서 그가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은 속죄나 참회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상품화하여 얻을 인세와 아들들의 앞날이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자가 자신의 핏줄 많은 끔찍이 아끼는 이 지독한 모순은 현장의 모든 수사관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파트 7. 유가족의 절규와 피 맺힌 증언들. 현장 검증이 진행되던 날 경기 남부의 야산들은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서 딸의 유골이 수습되는 장면을 본 한 아버지는 강호순을 향해 달려들며 통곡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내 딸이 너한테 무슨 죄를 지었다고 태워다 준다며 집에 보내준다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하지만 강호수는 유족들의 비명을 마치 먼 나라 이야기인 양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취재진의 카메라를 의식하며 고개를 빳빳이 들거나 수사관에게 너무 춥다, 빨리 끝내자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증언했습니다. 내 딸이 사라진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 같고 잠을 자도 가위에 눌려요. 그런데 저놈은 감옥에서 따뜻한 밥 먹고 살고 있다니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제발 사형시켜 주세요. 유가족들 중 일부는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강호순이 남긴 파괴의 흔적은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파트 8. 담장 안의 제왕. 교도소 내부의 기괴한 생활상.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된 이후에도 강호수는 결코 평범한 수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내부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파급력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며 군림하려 했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위세를 떨쳤고 신입 수감자들을 자신의 수하처럼 부리며 감방 내 질서를 자신의 위주로 재편하려 했습니다.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감옥 안에서도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보였습니다. 로션을 꼼꼼히 바르고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칭찬을 들으면 매우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법률 서적을 탐독하며 자신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도소 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시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은커녕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의 모습은 소시오패스의 전형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감을 자아냈습니다. 최근 수감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가끔씩 자신이 살해한 여성들을 떠올리며 그때 그 여자는 참 예뻤는데 라는 소름 끼치는 망건을 태연하게 내뱉는다고 합니다. 파트 9. 에필로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면의 얼굴. 강호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가 믿어왔던 선량한 타인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잘 닦인 외제차, 세련된 매너, 그리고 다정한 미소,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덫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과 공포를 심었습니다. 강호수는 여전히 교도소 담장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악마는 결코 괴물의 형상을 하고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옆집에 혹은 당신이 매일 지나는 길목에 가장 평범한 얼굴로 서 있을지 모릅니다. 강호순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가 남긴 가면 뒤의 진실에 대한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연대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얼굴이 가장 위험한 가면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악은 언제나 우리의 방심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흉터는 아물지 않았고 남겨진 자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 겨울날에 멈춰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부릅뜬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